대표님은 그 지역구가 그 달성 있잖아요. 네, 그리고 TK 지역은 여태까지 한국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그 역할도 많이 했고요. 한국의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TK 지역에서 바로 경선이 본선이다. 그리고 뭐 사실상 본선은 거의 뭐 제대로도 안 하고 경선만 추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뭐 살찐 고향이다. 그 TK의 우리 뭐 한국 정치에서 그동안 역할에 대한 뭐 거대한 의미는 아닌데 평가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TK가 어떻게 변할, 혁신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실제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냥 그냥 그 자기 지역구만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보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TK 의원들 살찐 고향을 뒤에 계신 제가 살쪄 보입니까? 제가 살았습니다. 예, 늘 TK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늘 예선 경선이 곧 본선이다. 뭐 사실상 뭐 그런 경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 지역보다 경선이 치열하죠. 그 후보가 되기 위해서 4년 내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해도 4년 동안 지역구 관리를 잘해야 지역 언론이나 지역 민심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러면 그 경선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찐 고양이 돼가지고 TK 주민들이 그 살찐 고양이 잘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가차없이 거기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혹시 아무래도 TK는 늘 우리 보수 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쉽게 당선되고 또 쉽게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에서부터, 지역 언론으로부터도 또 그런 비판도 역시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TK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더 치열하게, 더 소위 말해서 이 중심이고 하면은 보수를 지키고 또 더 확장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더 진정성 있게 민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책무적인 영향을 무겁게 느낍니다. 그리고 중앙당에서도 이 중심에서도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소위 말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 숙제를 저희들이 늘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지난 제 전임, 전전임 원내대표 또 뭐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도 다 TK 출신이 많다. 그만큼 또 뭐 제가 인재라는 것은 아니고 인물들도 있고 또 당에서, 국회에서도 또 많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 중에 이쁘게 살쪄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책위의장에서도 이번에 신임 TK이시죠? 예, 그거는 뭐 제가 원내대표 할 때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TK 정책의장이 훌륭한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PK 다른 지역의 의장을 모셨는데, 이번에 또 당대표께서 여러 지도부 바꾸는 과정에 인재를 찾아서 하시다 보니까 또 훌륭한 TK 의원을 찾았습니다. 배순기 의원, 네, 지금 그 여야 간에 뭐 이 참 현안들이 많지만 풀리질 않고 있는데, 지금 여야정 협의체도 띄우자고 했지만 빈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영수회담 하자 하는데, 지난번 영수회담 하고 나서 메신저들 사이 이상한 얘기가 나서 논란만 커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뽑힐 게 거의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 전당대회가 끝나고 영수회담 하자 그러면 하실 건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때문에 제가 영수가 아닌데. 영수는 아니에요. 영수한테 제가 부를 수가 없어요. 여야 간의 대화는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도 또 물밑에서는 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현실이고 또 그게 정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뭐 마무리 수순입니다만 되고, 거기에 지도부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나면은 아마 그런 대화의 필요성이 있을 거고, 저는
여야 간의 영수회담, 뭐 영수라는 표현이 좀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대표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두 분만 하면 또 두 분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서로 밖에 나와서 다른 소리 하고 이러면 오해가 있는데, 세 분이 딱 앉아서 정말 여야 간에, 그리고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함께 정말 좋은 정치 또 좋은 정책 만들어내는데 저는 뜻을 모아가는 그런 소통이 되려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10월쯤에 선거법과 그다음에 위증교사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올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많습니다. 그 판결이 나올 경우 민주당이 지금은 뭐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변화가 크게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잘못하면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재판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재판이 민주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월을 여야 정치권에서 또 국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은 여야 정치 대화 협치는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임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우리 추 원내대표 개인적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당으로 국민의힘에는 친한만 있는 게 아니라 친추도 있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유능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 정치권에 정치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셨는데, 원내대표 다음에 다시 또 여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실 거다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도 대표나 혹시는 대선까지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친추는 빼주십시오. 우리 정부에는 행정부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당에는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동감삼아 드린 얘기고, 저는 늘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래를 예단하고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야욕을 가지고 무슨 플랜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움직여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참고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기획원 시절에 비서관을 한 적이 있는데, 부총리 비서관, 그때 조순 부총리 작고를 하셨죠. 그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그 어른께서 저인데 하나 글을 써주신 게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옳은 일, 좋은 일을 해가고 그 앞길을 묻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한자를 써주셨는데, 저는 늘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에 충실하고 제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나한테 어떤 보상을 올지, 그게 나한테 어떤 예를 들어 다른 형태로 다가올지 그거를 묻지 않고 오늘 열심히 하자 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지금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지금 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저희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일에 충실하고 그 다음은 제가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이거 대신하겠습니다. 예, 뭐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부동산? 예. 마지막으로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정도는 현안이라서 아파트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5월 20일 날 앞으로 정부 부처는 인생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고, 그런데 한 두 달도 안 돼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장래 수도권 주택 공급 충분하다고 얘기했다가 이거 한 20일도 안 돼가지고 8월 1일 날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두고 버렸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름대로 충분히 하라고 주문을 했고 정부에서 한다고 하고 있을 텐데 아직 저희들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7월 달에 제가 고위 당정 비공개로 있을 때 국토부 장관 경제부총리와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을 점검을 하고 그때 제가 역시 언론 등 시장에서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서울 지역의 요지를 중심으로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폭등, 재현, 투기 재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세금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 풀어서는 안 되고 정공보로 풀어라. 공급 확대다. 이런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역시 제대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대폭 늘려줄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 금융 등의 이 관리를 통해서 수요 관리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 주문을 했고 7월 달에 그래서 그때 함께 또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당정 간에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더 멉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대부터 왔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 비공개, 고위 당정 그리고 일반 당정 또 더 활발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금융관리 말씀하셨는데 작년 1년 전에 8월 20일 당시 부총리로 계셨을 때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78조 5,700억이었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게 715조가 넘어서 하여튼 37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한 달에 3조 이상의 가계대출이 늘고 있는데 금융관리를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 우선 이 금융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폭등의 저변에는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됐고 그게 가계부채가 폭증을 했습니다. 1360조 되던 가계대출이 1860조로 늘어났습니다. 500조가 늘어난 겁니다. 정부 부채가 400조 늘었고 가계부채가 500조가 늘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는 0.25에서 3.5까지 올랐고 미국은 0.25에서 5.5로 이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는 대출은 많이 늘어서 우리 가계 부채는 커져 있는데 금리가 폭등하니까 우리 가계 살림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이 조정 과정에서 지금 한 2년 동안 최근에 특히 가계와 부동산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또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 저는 모든 위기의 출발은 정부 과도한 빚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 빚이 많이 늘고 이런 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83%에서 마지막 할 때는 98%까지 1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경기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98%가 다시 92%로 내려가는 겁니다. 역대로 이렇게 가계부채를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줄여진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은행 대출이 늘었는데 은행 대출은 말씀하신 대로 약 3조 정도 매달 이렇게 3조 최근에는 한 5, 6조도 늘었습니다만은 비은행 그러니까 상호금융 그러니까 신협, 새마을금고 등등에서는 가계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7조가 거기서는 늘고 비은행권에서는 27조가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22년, 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20조 정도의 가계대출이 늘었다. 우리 경제 규모가 2,400조입니다. 평균 물가 감안해서 4% 그러니까 실질 성장이 2% 물가 2% 오른다고 하면 약 4% 정도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데 거기에 맞게 비율이 똑같이 가려고 하면 약 90조 정도가 가계대출입니다. 사람 몸집이 커지면 대출은 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것보다 부채가 더 커지면 결국은 경제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 성장보다는 부채 가계대출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 서울 등의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고 여기에 가계대출, 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들지 않도록 바로 가계대출은 일관성 있게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여기는 뭐 지금이나 과거에나 제 생각은 변함입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지난 정부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지난 대선 민주당이 아마 패배한 원인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데 또 그런 어떤 국민들이 겪는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있다면 해야죠. 일관성 있게 해서 안정시켜야죠. 이것이 이 모든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이 물가 안정이고 부동산 집값 안정입니다. 예, 이제 저희 저 플로어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질문 제가 대신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준호 선배께서는 협치를 위해서 야당이 양보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 아울러 여당은 무엇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과 최수양 블룸버그 뉴스 선배께서는 민주당에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제안했는데 대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세 방안 중에 도입 필요성이 궁금하시는 내용도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아마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지금 같습니다. 서옥식 선배께서는 좀 명품백 전달자라고 알려진 미국 교포인가요? 최재형 목사의 행적과 관련된 건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대남 간첩 총책을 만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갑재 쪽에서 질문은 6개월째 지속된 의료 대략 도대체 계속 놔둘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스푸트니크 러시아 외신인데 이상현 기자께서는 외통의 한정희 의원이 12 국제 분쟁으로 전쟁이나 내전 중인 국가의 살상 무기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사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하는 개정 군수법 관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약간 세부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경제 허원순 수석 논설위원께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돼서 정부의 세제안에 개편안이 있는지 없는지 왜 없느냐 뭐 이런 질문과 올해도 건전 재정 예산 긴축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야 협치를 위해서 야당에 양보할 거, 여당이 양보할 거, 뭐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너무 이 총선 이후에 이 구도를 갖고 너무 정쟁적인 요소들은 조금 서로 당분간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쟁으로 꼬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회기 때 거의 막판에 전부 문제가 많다고 소위 말하는 거부권 제2호를 행사한 것을 개헌하자마자 바로 들이미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전부 위헌적 요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국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정쟁 휴전을 선언한 거다가 그래서 사실은 민생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여야 간에 얘기하면은 서로 관점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서로 타협한 그리고 의견을 좁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씩 그 분노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한다고 너무 달궈들고 오면서 자꾸 대통령 임기 단축, 대통령 탄핵 명분 축정용으로 하는 그런 것은 좀 이제 좀 중단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해서 같이 가자
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뭐 구체적인 수단을 지금 뭘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런 자세로 같이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쟁, 휴전 좀 선언하자고 했으니 좀 휴전하는 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 거는 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 이분의 정체성이 정말 의심이 많이 되는 분이죠.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함정 몰카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분이니까 제가 뭐 여기서 이 공개적으로 공적인 이 장소에서 입에 담기도 사실 거북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런 분입니다. 의료 대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은 의료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의료든지 필수 의료 또 여러 가지 병원 시설 그리고 처우 개선 등등에 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하고 대부분 협의를 해서 의료계 요구사항을 거의 다 전폭적으로 지금 수용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여전히 아직 정점을 못 찾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의사협회 대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생명 건강을 지킨다 하는 차원에서 정말 본인 직역이나 또는 정부도 꼭 우리 것만 맞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 정원 문제도 좀 객관적인 그런 논의장이 빨리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전공의분들 여러 지금 상황이 있기는 하겠지만 빨리 환자되도록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살상무기 금지 뭐 이런 것은 우리도 지금 아마 대외 살상무기 금지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한 질문의 취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왜 정부 안에는 종부세가 없느냐, 그리고 기축의식 계속 있느냐 이 말씀인데 아마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서울 또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니까 이 종부세가 하나가 또 일종의 이 불씨를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아마 종부세를 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야당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여러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됐다. 제가 2022년에 종부세 개편안을 국회에 갔다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만큼 다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협조해서 종부세 부담 완화 개선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지금 공제 12억보다 더 상향 조정하는 문제 지금 이번 국회에 전향적으로 저희들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다주택자에 관해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으는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해야 된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은 이것은 정치권은 참 이 문제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돈을 쓰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고 또 지역도 챙기고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나서기가 굉장히 쉬운 것인데 왜 그러냐? 우린 되게 인기가 4년이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3선을 한다, 5선을 한다, 이게 확정돼 있고, 내가 12년을 한다, 20년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일관되게 어려운 정책도 끌고 갈 텐데, 대개 4년의 단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 건전 재정에는 조금 거부감이 많은 것이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치를 왜 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 왜 우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현재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 세대, 국가의 건강, 지속 가능한 가능성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전 재정은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되어야 된다. 계속 국가가 튼튼하게 발전하는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가 뭐 예를 들어 독일을 예를 듭니다만은 재정을 일관되게 건전하게 유지하는 그 정책을 지속하는 국가들은 늘 튼튼하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신이 나고
때깔나고 좋을지 모르지만 빚잔치에서 결과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곧 위기의 단초를 만든다. 그거는 우리 미래 청년 세대들한테 엄청난 사실은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재정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말로만 혈세 소중하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현금 살포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 돈이 있다면 예를 들어 돈 1조가 있으면은 우리가 보증 프로그램 금리를 좀 낮춰주는 보증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보증 배수가 10배에 갑니다. 1조 같으면 10조, 1조를 쓰고 10조 원의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10조 원의 돈을 넣으면 돈 보증 프로그램을 100조짜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국민한테 구분 없이 아무나한테 25만 원 뿌려주고 가서 뭐 사먹고 쓰세요. 이렇게 해서 그 경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 내 임기 때 12조, 15조 쓰고 이게 4년 하면 60조 그리고 대한민국 망하지는 않는다. 그 망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그게 위기의 단초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신용 등급도 하락되고 위험해진다. 그래서 건전 재정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소신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모시고 대표님도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나는 그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일에는 우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모시고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앞으로도 가는 클럽 시대의 화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